때는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려는 몇몇의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아파트 현관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이었죠. 문 안쪽에 있던 42세 여성 B씨는 의아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곧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화면에 비친 건 뜻밖의 얼굴이었어요. 낯선 사람은 아니었죠. 약혼자의 직장 후배인 36세 남성 정씨였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기에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녀의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인터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혼자에게 생긴 급한 일. 이 말은 이른 새벽의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을 단번에 납득시키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다른 모든 의심을 집어삼켰어요. 그녀는 결국 현관문 잠금 장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철컥. 이 작은 기계음은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과 바깥 세상을 가르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정씨가 익숙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마주한 42세 여성 B씨. 그녀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지병이 있는 노부모를 살뜰히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예비 아내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약혼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들어온 그에게 커피 한 잔을 타줬어요. 그건 최소한의 예의이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이었겠죠. 짧은 대화가 오갔을 테지만 그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B씨가 이제 그만 가보라며 현관문을 열어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혼자의 안위를 전하던 그 남자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죠. 다정했던 이웃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어둡고 뒤틀린 욕망만이 번뜩였습니다. 정씨는 B씨의 등 뒤에서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어요.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아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었고 다른 한 손은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하지만 건장한 남성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던 비명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속절없이 뭉개졌습니다. 그의 손은 입을 막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파고들었어요. 숨통이 조여오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극한의 공포. 그녀의 평온했던 아침,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일상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저항도 점차 힘을 잃어갔고 결국 그녀는 힘없이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말았죠. 집안에는 잠시 섬뜩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 흐르던 그 정적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잃었던 B씨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마주한 건 악몽의 현실이었죠. 낯익은 공간이었던 자신의 집은 이제 가장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는 밀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지배한 건 생존에 대한 본능이었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범인이 가로막고 있었을 터. 그녀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탈출구는 거실 너머의 베란다였어요. 그녀가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인지 아니면 범인과 다시 몸싸움을 벌이다 밀쳐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게 됐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지막 힘을
짠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오전 6시 10분경 B씨의 몸은 아파트 6층 약 20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화단 위로 추락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였다면 사람이 추락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그 즉시 현장을 떠났을 거예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되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흰수건 한 장을 챙겨 나와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그의 행동 어디에서도 당황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은 과업을 처리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는 태연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가린 정 씨가 추락한 B 씨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B 씨는 놀랍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서도 그녀의 생명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CCTV 영상에는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안고 있는 남자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일한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해 그녀를 다시 어두운 밀실로 끌고 들어가는 중이었죠. 6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다시 지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었어요. 끝나지 않은 공포의 이막이었습니다. 다시 6층, 비극이 시작된 현관문 안으로 B씨는 끌려 들어갔어요. 밖에서 봤을 때 그저 평범한 아파트의 불 꺼진 창이었을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B씨를 안방 침대 위로 옮겼죠. 추락의 충격으로 온몸이 부서지고 피와 흙먼지로 뒤덮인 그녀의 몸. 그는 수건을 가져와 상처와 이물질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위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이나 구호 조치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한 냉혹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녀를 상대로 다시 자신의 본래 목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뒤틀린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건지 그는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살아있는 증거인 B씨를 영원히 침묵시키기로요. 정 씨는 양손으로 다시 B씨의 목을 감쌌습니다. 6층에서 떨어지고도 간신히 붙들고 있던 그녀의 마지막 생명의 숨결은 그렇게 그의 소나기 안에서 잔인하게 끊어지고 말았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태연히 그녀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혀둔 뒤 약 1시간 후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애타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이 불안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모든 비극은 이미 끝난 뒤였죠. 경찰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는 CCTV 영상 한 편으로 급물살을 탔어요. 새벽 시간,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약 2시간 뒤 나가는 정 씨의 모습,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추락한 B씨를 안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그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경찰은 그의 원룸을 급습해서 정 씨를 긴급 체포했죠. 하지만 그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선 뻔뻔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장난삼아 껴안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더니 증거를 제시하자 뒤에서 껴안았는데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베란다로 가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살인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녀의 죽음은 추락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완강히 부인했죠. 그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동안 국가수의 부검실에서는 차갑고 객관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부검 결과. 그 결과서에 적힌 사인은 그의 모든 변명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사인, 추락사가 아님, 최종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20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끔찍한 추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던 범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들어가 거기서 끝내 살해당했던 거죠. 추락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잔혹한 살인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과학적 진실의 앞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은 모두 깨져버렸어요.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사건의 진실을 밝혔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이고 섬뜩한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면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를 막지 못했을까?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 이름하여 괴물의 이력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차례 울렸어야 할 붉은 경고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은 결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첫 번째 기록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강간상해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가 그에게 준 첫 번째 기회였죠.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2007년 그는 또다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어요. 이번에는 실형이었습니다. 징역 5년, 그는 교도소에 수감됐죠. 하지만 수감된 이후에도 그의 뒤틀린 본능은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더 끔찍한 형태로 반복됐어요. 2013년, 그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방식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화와 반성은 없었죠. 더 대담해진 범죄 욕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사법 시스템도 그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그의 재범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억제 불가능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신 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3월, 그는 전자발찌를 찬 채 다시 사회로 나왔어요. 전자발찌, 그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해서 잠재적인 범죄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27일 새벽,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의 발목에는 바로 그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죠. 감시 시스템은 그가 B씨의 아파트 근처에 있다는 위치 정보는 파악했지만 그녀를 해치려는 그의 범죄 의도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전자발찌는 괴물의 발목을 묶을 순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도사린 뒤틀린 욕망까지는 결코 묶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감시하는 기술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악의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죠.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회가 그를 막지 못했다면 법은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2019년 9월,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구제 불가능한 포식자의 마지막 범죄라고 규정했죠.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 즉 사형을 구형했어요. 이에 맞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의 발단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오랜 기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라는 논리였죠. 그의 죄는 무겁지만 사형만은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19년 10월 17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피고인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 즉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 이 말은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에 담긴 법의 진짜 의미였죠.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은 사회의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그의 법적 심판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이 끝난 곳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순 노부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죠. 저는 지병이 많은 80 노인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던 우리 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던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영구격리라는 판결문만으로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 또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절규했어요. 전자발찌를 차면 안전하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죽음을 봤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온다면 이전에도 3번이나 그랬듯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발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법은 무기징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사회에서 지원했지만 유가족의 삶에 깊게 새겨진 상처와 공포는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됐어요. 다시 2019년 5월 27일 그날의 고요했던 새벽으로 돌아가 보죠. 그날 새벽 한 여성의 평온했던 일상은 현관문 초인종 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약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우리와 같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이었죠. 하지만 약혼자에 대한 걱정이라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아기 앞에 그녀의 일상은 송두리째 파괴됐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가면을 벗고 포식자로 돌변했을 때, 6층에서의 추락이 끝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결마저 무참히 빼앗겼을 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단지 한 괴물의 끔찍한 범죄로만 기억하고 만다면 우리는 이 비극이 남긴 가장 무겁고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기 때문이죠. 3번의 성범죄 전과도 10년의 수감 생활도 그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요청했던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죠. 그리고 그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발찌는 그의 동선은 기록했을지언정 그의 잔혹한 범죄 의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의 구멍 사이로 사라져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희생자였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